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요즘 국내 출판계에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민음사가 단연 화제입니다. 하루키의 새 책, 이름이 좀 길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가 7월 초 민음사를 통해 국내에 출간되기 때문입니다. 하루키의 이 책은 국내의 많은 출판사들이 번역 출간에 욕심을 냈는데 결국 민음사가 대여를 낚은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음사가 16억 원이 넘는 선인세를 지불했다는 얘기가 나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키 열풍과 선인세 문제 등을 중심으로 우리 출판계의 모습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스튜디오에 문화부 한승동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키의 이번 책을 놓고 국내 출판사들이 유례없는 판권 경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예. 결국 민음사가 승리를 한 건가요? 예,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계약, 최종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출판계에 알려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선인세인데요. 업계가 선인세를 16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출판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유일한 근거는 아마 어느 출판사가 아마 일본 돈으로 1억 5천만 엔을 써놓나 봐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걸 근거로 해서 최소한 그 이상은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정식으로 당사자들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대강 그렇지 않나 하는 정도의 추측이죠. 이게 일종의 출판계의 관행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선인세가 꼭 그렇게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럴 이유는 없겠죠. 아마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특히 한국 그 소설이나 문학계에서 이 선인세하고 특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의 고액이니까 아마 다소 좀 그런 게 있겠죠. 감춘다고 그럴까?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좀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민음사 쪽에서는 어쨌든 뭐 이 고액의 선인세 때문에 판권을 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출판계 얘기에 대해서 좀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신청을 할 때는 각 출판사들이 자기 쪽에서 출판해야 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자기 쪽 유리한 자료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민음사 얘기를 들어보면 민음사가 하루키의 유명한 대표 장편 중에 하나인 노르웨이 숲,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실의 시대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정식 계약이 체결돼서 번역 출간된 적이 없답니다. 근데 민음사가 지난해에 그걸 이제 정식으로 이 하루키 쪽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민음사가 지금 출간하고 있는 그 세계문학 전집 속에 그 작품 노르웨이 숲을 넣기로 하고 한 그런 말하자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이번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민음사로서는 충분히 자기들 쪽에 점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꼭 선인세 때문이라고 하면은 서운해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높은 선인세 때문에 그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 책이 물론 가제긴 합니다만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여기 30대 주인공이 남자인데 아마 영무원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그 고교 시절에 아마 친구들 남녀 각각 2명씩 해서 4명 친구가 있었는데 16년 전에 그렇게 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16년 전에 아마 갑자기 절규를 당한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16년 만에 어떤 여인이 나타났었는데 그 진상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말하자면 이 순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왜 자기가 그렇게 당했는지 절규를 당했는지 그걸 쭉 추적해가는 스토리 줄거리를 갖고 있는 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다니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도 출간되자마자 그 인기가 선풍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간되기 전부터 화제를 많이 모았고요. 출간되자마자 지난 4월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부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나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루키 다른 전작들을 보건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근데 EQ84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그 정도 나가는 게 이상하게 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나. 이제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 하루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죠. 이른바 방금 말씀하셨던 하루키의 전작 장편 소설 이치큐 하치온, 우리말로는 1Q84라고 보통 흔히 부르는 이 책이 국내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루키는 국내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걸까요? EQ84는 우선 굉장히 잘 읽힙니다. 하루키 문장들이 되게 경쾌하고 어떤 면에서 쿨하다고 그러나 흔히 젊은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리고 약간 제가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하루키 소설에는 이 어떤 에로티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요소들을 간간히 아주 교묘하게 절묘하게 잘 끼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독자로 하여금 읽게 하는 유인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하고 경쾌하고,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 젊은 취향의 그런 요소들 충분히 잘 믹스되어 있지 않나. 나름대로 또 있던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을 얼마나 끈질기고 정말 본격적으로 끌고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하루키는 그런 지금 현대인의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 그런 정서에 맞는 소재를 잘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일단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풀어가는지, 그걸 결말을 어떻게 짓는지 하는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익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루키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하루키 작품 뭐 경향이라고 그럴까, 인기 비결이라고 할까,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노르웨이 숲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 내용은 우리 번역 책 제목을 상실의 시대 이렇게 달았듯이, 그거 아마 거기 좀 어울리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노르웨이 숲이라는 게 원래 노르웨이전 우드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존 레논이 작사한 아마 비틀즈의 노래 그렇죠. 제목일 텐데요. 그래서 이 제목도 내가 보기에는 그 소설 제목도 원래 그 원작자의 오역이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 노래가 인기를 얻고 나서 그냥 갖다 붙인 것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것도 좀 뭐 상징하는 바가 있고, 이게 작품이 나오기 1980년대 중반일 텐데, 87년인가 그럴 텐데요. 그 시절이면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버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이 한때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제패한다고 말 나올 정도로 잘 나가던 시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내 생각에는 하루키가 다루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거의 이제 서구를 다 따라잡고 거의 이제 심리적 포만 상태로 그럴까,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말하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뭘 성취했을 때 어떤 허무감이라고 할까, 허망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게 20대나 30대 젊은 청년들의 그 방황한다고 그럴까, 뭔가 상실감을 느끼는, 뭔가 추구할 목표도 없고, 그리고 생활은 부유해졌고, 한때 그 선망했던 서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자기들 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하루키의 그 소재나 주인공들이 그리는 세계라는 게 서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하루키 자신이 아마 서구 음악이나 문학에 어릴 때부터 경도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노래의 숲도 첫 장면이 뭐 아마 외국 항공사 비행기 타고 가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브랜드라는 게 아마 당시 서양의 가장 최첨단 그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자주 등장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뭐 서양 클래식이나 이런 팝송 같은 게 등장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 하루키 작품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나름대로 최정상까지 간 시점에서의 어떤 그때 신인류로 가는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새로운 풍경이라고 할까, 새로운 정서, 그러니까 과거 일본과는 다른 최고까지 간 정서인데, 뭔가 답은 나오지 않고 뭔가 포만감 속에 어떤 무슨 허무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목표를 잃어버린 그런 묘한 그 정서를 아주 예민하게 포착해서 그걸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게 하루키 인기 비결이 아닌가. 다시 국내 출판계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번에 민음사의 판권 획득이 업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출혈기 경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종의 그 출판계 내에서의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낳고 있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억 넘어가고 16억 뭐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분소 출판사는 엄두도 못 내겠죠. 이게 이제 몇 개 이제 그런 돈을 내고도 승부를 걸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규모를 가진 큰 대형 출판사들이나 이제 시도를 해볼 만한데요. 그런데 더욱이 이제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이런 책들이 그만큼 돈을 들이면은 AQ8서에서도 입증되었듯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그 확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바꾼 말하면은 이제 이런 돈벌이가 될 만한 출판에, 이거 물론 출판을 그냥 돈벌이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건 이제 일단 그거는 따로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이 군소 출판사들은 아예 이게 돈 될 만한 물건을 찾기 힘들다는 한탄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 번역 유명 작가의 번역 작품뿐만 아니라 아마 국내 작가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국내 작가들에 비하면은 이런 이제 외국인 특히 유명 작가들에 대한 하루키 같은 선인세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액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어떤 격차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뭐 국내 작가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국내 작가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치면 외국 작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액의 선인세를 지불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반발이라든가 논란이 지금처럼 크게 일지는 않을 텐데. 그렇겠죠. 그렇죠. 국내 업계가 지금 외국 작품에 이렇게 목을 매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작가들은 좀 너무 박대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작가들이 어느 정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큰 불만이 없다면은 뭐 외국 작가 뭐 좀 고액으로 판권을 사도 별 말썽이 되지 않고 별 화제거리도 안 될 텐데,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국내에 비해서 현격하게 어떤 격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듣기로도 국내 작가는 1급 작가, 특급 작가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 억대 선인세를 받는 작가는 뭐 몇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통 뭐 잘 나가야 뭐 천만 단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게 비하면은 이렇게 뭐 억도 아니고 10억을 넘어가는 그러면 그 격차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그 뭐라 그러나 좀 심하다고 할 수 있죠, 차이라는 게. 예. 지금 그렇다면 결국 이제 우리 출판 시장에서 인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 하루키 인세 문제는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예, 이거야말로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세 문제는 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출판사 하시는 분들, 출판계 인사들의 어떤 그 상식이나 문화적 뭐라 그러냐 문화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물론 바람직하게는 이제 또 뭐 어쨌든 시장 체제 하에서의 어떤 작품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과도한 격차나 그게 아니고 작품에 수준에 걸맞는 그 평가에 걸맞는 인세를 내는 게 뭐 바람직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 원칙적인 정답일 뿐이고 글쎄요. 딱히 바람직하다면은 역시 그 출판계 양식이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인기 작가의 책이 번역 출간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던 1Q84가 나올 때마다 3권의 책이었는데 한꺼번에 다 읽기가 아까워서 하루에 몇십 페이지씩 아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출판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고액의 선인세는 불필요한 과당 경쟁의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칫 외국의 유명 작가들에게 한국은 봉이다 라는 인식을 준다면 더욱 곤란하겠죠. 게다가 출판계가 국내 작가들에겐 지나치게 박하게 군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양질의 외국 서적을 쉽게 접하면서 국내 작가들의 형편도 나아질 수 있는 출판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 한승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